여기서 키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하고 쏘아 붙이더라고요. 애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회사 끝나고 노가다를 뛰든 대리 일 하는 걸 더 늘리든 해서 당신하고 우리 애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 못해요. 원래 우리 들어가려던 그 아파트 1년 새 2배 가까이 뛴 거 알긴 알아요? 그깟 대리 일로는 평생 일해도 그 집 못 사요. 결국 얘기의 끝은 또 그놈의 집 얘기였습니다. 저는 히스테릭한 아내의 반응에 뭐라고 더 하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에 앉아서 속상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생각이었죠. 거실이나 베란다로 나갔다간 귀가 밝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 새벽에 뭐하냐고 한 소리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스스로가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게 화났던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집 살 돈을 친구놈에게 주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이렇게 돌아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다 제 잘못이었죠. 전 아내에게 사과할 생각으로 이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손을 씻고 수건을 찾는데 수건이 없더군요. 평소 거울 뒤에 찬장에 예비용 수건을 넣어두는데 거기도 텅 비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건 빨래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세탁실로 나갔습니다. 쓰던 수건에 대충 손을 닦고 내일 일찍 빨래부터 돌리고 출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빨래 바구니에서 뭔가가 반짝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내가 입었던 자켓 주머니에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빨래 내놓기 전에 꼭 주머니 확인하라니까. 전 별 생각 없이 그걸 빼서 손에 쥐었어요. 하지만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 물건은 다름 아닌 피임약이었어요. 이미 아내와 전 반년 넘게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임약은 거의 절반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 거였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아내가 왜 피임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요 근래 문화센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면서 저보다도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때때로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나가곤 했었죠.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까지 하고요. 원체 꾸미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자를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임약을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아내를 살피다가 아내의 핸드폰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아내는 원래 그런 거 귀찮다면서 늘 풀어두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전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 처가 식구들을 먹인 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대신 차를 골목에 몰래 빼놓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을 못할 것 같아. 나 대신 미팅 자료 좀 준비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부하 직원에게 일을 부탁한 뒤 얼마나 있었을까요? 빌라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걸어 나오더군요. 제 아내였습니다. 팬티가 보일 것처럼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까지 누가 봐도 남자를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죠. 전 그런 아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하면서도 제발 제가 착각한 거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연애 시절에나 갔을 법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웬 기생오라비 같은 놈과 다정하게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먹여주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던 저는 그 내연남의 손이 제 아내의 허벅지로 향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제야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일어나! 전 아내가 당연히 저를 따라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명을 하든 잘못을 빌든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냈습니다. 아내는 옆에 있는 내연남에게 오빠 오해하지 말아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하더군요.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아닌 내연남에게 매달리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말 천불이 났죠. 전 그런 아내를 향해서 당신 지금 미쳤어?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맛대고 산 기간이 얼만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을 향해서 넌 대체 뭐하는 새끼인데 유부녀랑 붙어먹어? 너 같은 놈은 간통죄로 콩밥 좀 먹어야 돼! 하고 눈을 부라렸죠. 그러자 내연남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차갑게 노려보면서 지금 유부녀면서 맞선을 보러 나왔던 겁니까? 미쳤어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내연남의 팔에 매달리면서 아니에요 오빠, 남편은 무슨, 저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걸요. 법적으로 깨끗해요. 처녀라고요. 하더군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전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안 했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말 그대로예요. 엄마가 집 계약하기 전까진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당신이 신혼집 그렇게 멍청하게 날려버린 뒤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던데요. 우리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떳떳하다고요. 하면서 악을 썼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배신감에 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진짜야? 진짜냐고? 못 믿겠으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봐요.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말고. 아내는 제게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그대로 내연남을 뒤쫓아 가버렸습니다. 오빠, 잠깐만 기다려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내연남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전 그 길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봤어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더군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부탁했고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 싶었는데 애초에 아내가 내 집만 노리고 접근했던 게 아닐까,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더군요. 결국 전 힘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내가 지금 그 자식이랑 같이 있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걸까? 그 자식이랑 이미 갈 때까지 갔겠지 하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어떡해, 재민씨가 이제 나 꼴도 보기 싫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대. 이대로 헤어지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아? 하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미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니까요. 전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영미가 다른 놈 만나는 거 두 분도 알고 계셨어요? 하고 따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그게 일단 자네도 진정 좀 하고 이리 와서 앉게 하고 면목 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그래, 내가 영미한테 그 남자 소개시켜줬네. 어렵게 친구 소개로 물어본 맞선 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망쳐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맞선이라뇨? 아니 이렇게 남편인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맞선을 보게 합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뭐해.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낀데 그 남자는 자네하고 차원이 달라. 변호사라고 변호사. 지금 자네 때문에 변호사 사위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제가 못마땅했으면 왜 결혼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놓고 혼인신고는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짜고 쳐서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보 돼서 억울한가? 열받아? 그럼 뭐 집도 절도 없는 자네가 뭘 어쩔 건가? 억울하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우리 딸 앞에서 썩 꺼지라고. 장모님의 악에 바친 노성에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못 본 척 외면하더군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까? 그대로 있다간 꼴사납게 울어버릴 것 같더군요. 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잡지 않았죠. 하지만 비참하게도 갈 곳이 없었어요. 월급이든 대리기사 페이든 전부 장모님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술 한잔 사 먹을 돈이 없었죠. 밤거리를 배회하던 저는 결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딸린 직원용 숙직실에서 하룻밤 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전 혹시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 황급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멍해지고 말았죠. 전화를 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돈을 빌려준 친구였습니다. 전 혹시라도 전화가 끊어질까 싶어 얼른 플립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아, 너 대체 어디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 돈 내놔 이 새끼야! 하고 미친놈처럼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한참 흐느끼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저희가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친구가 도망갈까봐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더욱 서럽게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원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도저히 네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그냥 도망쳤다. 하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고생 꽤나 했는지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상했더라고요. 보자마자 반쯤 죽여놓을 거라던 다짐이 무색하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전 말없이 친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더욱더 서럽게 울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잠깐 동남아로 도망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이후로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챙겨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했어.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한 고깃집에 사정사정해서 서빙 알바로 일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거기 사람들 입맛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나 비슷하더라고. 삼겹살이나 불고기 같은 걸 팔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현지화해서 팔기 시작했지. 근데 그게 대박이 났다? 사장님이 다 내가 한 일이라면서 본격적으로 가게 한번 내보라면서 돈도 빌려주고 직원들도 빌려주고, 덕분에 지금은 체인점도 여러 개 내고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더는 너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친구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야? 하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집 계약서야. 원래 네가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나 때문에 그 집 계약도 못하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다며? 다행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다른 호수가 비어있어서 부랴부랴 계약금 넣고 잡아뒀어. 내일 나랑 같이 부동산 가서 제대로 계약하자. 아, 그렇다고 네 돈 안 돌려주는 건 아니야. 그때 네가 빌려준 돈은 그대로 네 통장에 다시 이체했어. 이 집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자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하면서 다시 제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친구랑 헤어지고 난 뒤 멍하니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다시 집 앞이더군요. 잠깐 망설이던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더군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면서 거봐, 내가 자네 그렇게 다시 돌아올 줄 알았네.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끼가 가면 뭐 어딜 가겠어. 들어와서 얼른 밥이나 차리게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말에 인상을 쓰면서 엄마, 나 저 인간이랑 헤어질 거라니까? 아, 뭐하러 다시 들어오라고 해. 이 기회에 그냥 쫓아내면 될걸. 저 인간 때문에 엄마 변호사 사위 날아간 거 잊었어? 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그러니까 더 데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저 자식 때문에 입은 손해를 생각해봐. 월급이며 대리기사 알바비며 한참은 더 받아내야 돼. 꼴 보기 싫어도 조금만 더 참아. 하면서 아내를 달래더군요. 아내는 또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화가 나기보단 허무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장모님은 자네 거기서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얼른 들어가서 저녁부터 차려. 아, 그 전에 거실 화장실 변기 또 막혔으니까 얼른 뚫고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전 말없이 그런 처가 식구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래, 당신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장모님을 향해 저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변기는 알아서 뚫으시고 밥도 앞으로는 알아서 해드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방금 기어들어와 놓고 뭘 또 나가. 자네가 갈 데가 어딨다고. 지금 갈 데 없어서 다시 온 거면서 주제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그런 장모님에게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그걸 본 장모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원래 사려던 그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방금 돈 빌려준 그 친구 만나고 온 길이에요. 돈 다 돌려받았고요. 그동안 돈 빌려준 거 고맙다면서 이 아파트를
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왜 없겠어요? 통장엔 1억이 있고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도 있는데 이 거지같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어디 세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보십시오. 전 벙쪄있는 처가 식구들을 뒤로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오빠 진짜야? 진짜 그 친구 돌아왔어? 돈을 다 갚았어? 하고 묻더군요. 장인어른도 그래 이 친구야. 아이 얼른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게 하면서 저를 채근했고요. 그 사이 장모님은 오랜만에 주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풍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짐을 싸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 저를 아내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 오빠 저녁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랑 밥을 왜 먹어? 이제 남남인데. 남남은 무슨. 아까 그 남자 때문에 그래? 내가 속상해서 다른 남자 만나는 척 좀 한 거야. 그 남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오빠. 180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가 정말 역겨웠습니다. 귀엽게만 느껴지던 코맹맹이 소리도 가식적으로만 느껴졌죠. 하지만 장인어른까지 나서서 저를 주방 식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전 식탁 앞으로 반강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오랜만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잡채에 된장찌개에 불고기까지 그동안 구경도 못했던 십첩반상이 차려져 있었죠. 장모님은 제게 전에 없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가 오랜만에 우리 사위 위해서 힘 좀 썼네. 일단 같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런 저를 붙잡으면서 내가 사과하겠네. 응?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내가 자네가 미워서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굴었겠나? 응? 그래도 1년 넘게 한 지붕 아래서 얼굴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끝내?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돈 버는 족족 다 말없이 장모님한테 다 보내드렸고요. 주부 습진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장모님도 영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저 부려먹는 것도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속이고 다른 남자랑 성까지 본 건 선 넘으신 거죠.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저 팽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말고 그 변호사 놈한테 매달려 보세요. 다른 남자랑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고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빌라밖에 없는 여자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다다다 쏘아 붙였죠.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나마 굳어있던 아내가 오빠 진짜 왜 그래? 오빠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하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전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하고 그런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죠. 하지만 결국 전 친구가 사준 그 아파트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제게 매달렸거든요. 제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심지어 아내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속 신경 쓰이던 차였거든요. 다행히 이전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에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헤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재혼도 못하고 혼자였고 경비 일하던 장인 어른이 직장에서 잘리면서 생계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인과응보였죠.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걸 고민하다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모질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락처도 또 바꿔버렸죠. 그래도 한때나마 함께 살던 여자였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지금 제겐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전 몇 년 전에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가 전 부인과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제 곁을 지켜주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과거의 여자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거라는 말이 틀린 게 없더군요. 요즘은 정말 인생이 즐겁기만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 빛들 날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